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예산 감액 강행하느냐,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4조를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을 강행하느냐라는 건데 하지만 또 별개의 문제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는 우리 2년간 유예하기로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두 개를 합쳐서 예산 감액 강행하느냐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의 일면으로 같이 합쳐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느냐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권력의 돈줄을 쥘다. 민주당의 예산 탄핵이다. 라는 게 중앙일보의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깎은 이 4조, 이걸 좀 보겠습니다. 4조가 어디서 깎았느냐? 사정기관에 대한 특활비, 예비비가 4조가 깎였더라. 그러니까 권력의 돈줄을 죄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건 예산 탄핵이다. 이 감액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까지 가겠다는 게 사실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지금 예산안, 감액한 예산안에 대해서 탄핵이다라는 게 제목이죠. 그럼 경향은 어떻게 제목을 뽑았느냐 볼까요?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또 물러선 민주당입니다. 경향은 예산안보다는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한 거죠. 가상자산 과세 도유예, 이것도 유예한다. 금투세도 폐지한다고 하더니 이것도 유예하는 거냐? 또 물러선 거 아니냐라는 게 경향신문의 제목입니다. 여기 볼까요? 제도 정비를 들어서 정부 안에 지금 동의를 했다라는 건데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던 행보랑 좀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이 시각을 담은 경향신문의 또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도 보수도 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화가 났느냐? 딴데 여기도 지금 화가 났습니다. 어디 또 화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3주 만에 좌초 여야의정협 빈손입니다. 여야의정 이 협의회가 어제 이 출범 3주 만에 결국 의료계가 우리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정확하게는 휴직일을 갖기로 했다라는 표현이었었는데 사실상 제목에 나온 것처럼 좌초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5학년도 지금 수능이 끝났고요. 논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2025학년도 정원 요거 수정해야 됩니다라고 의료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의료계의 얘기는 정부가 별다른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료계의 얘기라는데 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8대 핵심 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8대 핵심 산업이 뭐가 있느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석유화학 등등등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개 중에 일단 7개가 밀렸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한경협이랑 좀 분석을 조선일보가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는 수출 점유율이 최대 8배까지 중국이랑 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볼까요? 한중 핵심 산업의 세계 수출 점유율인데 반도체 2013년과 23년을 지금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때는 2배가 조금 넘었었어요. 이때도 지금 중국이 앞섰었는데 지금은 3배 가까이다. 디스플레이 2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3배가 넘어서 4배 가까이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2차 전지도 2배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제는 4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8대 핵심 산업이 이렇다는 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일전에 내년 성장률, 내후년 성장률 다 1%대라고 하네요.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더해지는 지금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혁신, 차별화 외에 다른 답이 있을까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인사팀이죠. 우리의 힘드니까 부서 바꿔주세요.
라는 전화를 인사팀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화가 아유 설마 저런 전화에서 있겠지 한두 명이 일 줄 알았는데 보겠습니다. 인사팀의 35%가 부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요. 네. 지금 이게 한두 군데 회사 알아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100대 기업에 여기 나와 있죠. 중앙일보가 국내 100대 기업을 이 소속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 40명한테 물어봤는데 무려 35%가 부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연봉, 휴가, 직장 일까지 관여를 하더라. 여기 볼까요?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한 80%는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빠도 전화를 하긴 하고요. 그러면 대체 이 해당 직원의 연령대 대체 몇 살이길래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라는 거죠. 봤더니 만 25세에서 29세가 42.9% 그리고 30에서 34세까지가 28.6%라는 겁니다. 만 20에서 24세는 7.1% 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5세에서 35세 사이가 대략 한 80%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부모가 전화를 해서 우리의 부서 좀 바꿔줘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이런 전화를 회사가 받으면 그 직원을 좋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한눈에 딱 보면 아실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죠. 그리고 그 옆에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 네, 요즘에는 너무 가짜 사진이 AI로 만든 사진 많다고 하니까 합성 아닙니다. 두 사람 정말 만났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이 마러라고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지난 이 현지 시각으로 29일에 만났다라고 해요. 네. 근데 왜 만났느냐?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얘기했었죠. 우리랑 바로 옆 나라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25% 관세 물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당일 트루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두 사람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관세 문제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인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 사람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흘러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당선인 끝까지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죽급하면 트루도 총리가 집까지 찾아갔겠느냐, 나흘 만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 총리가 이럴 정도면 일반 기업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다음 기사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은 백악관 앞에 워룸을 차린다라는 겁니다. 워룸. 전시 상황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전쟁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 상황실을 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삼성, LG, 현대차는 미국 라인, 이 인적 라인을 강화하고 있고요. SK는 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출신의 현지 부사장을 영입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트럼프 인맥이 있는 컨설팅사랑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걸 보면 모든 길은 지금 최소한 미국의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한다라는 게 정설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보시죠. 감액 예산 오늘 상정, 여야 강대강 대치입니다. 네. 삼겹살의 채식주의자 이 얘기가 갑자기 예산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 이 정부가 낸 안에서 4조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본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라는 거죠. 감액 예산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오늘 상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 상황입니다. 먼저 이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된 과정 같이 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님 분풀이 다 하셨습니까? 어제 체포 동의안 부결된 신영대 의원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퇴장하겠습니다. 단독 의결하십시오. 종료된다는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각 구성단체 간사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어제 있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주동 위원님, 오늘 정말 본회의에 4조 깎은 예산안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상정 여부는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민주당 입장은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듯이 오늘까지가 원래 이제 법정 시한이죠.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감액 수정안으로 상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마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 아직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물론 법정 시한은 오늘까지가 맞긴 하지만 아직 국회가 열려 있는 기한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의 어떤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정을 할지 여부도 같이 좀 두고 볼 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게 상정이 된다 그러면 이 상정이 되는 감액한 예산안이 대체 무엇이 감액이 됐느냐 봐야겠죠.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정부가 처음에 제출했었던 건 677조 이 예산안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4.1조가 감액이 돼서 673조가 지금 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감액된 요만큼은 무엇이 깎였느냐라는 겁니다. 여길 보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보통 특활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넣었으나 0, 검찰 특활비 587억이었는데 0, 감사원 특활비 0, 경찰 특활비 0,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505억이 8억, 네, 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물 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도 15억이 0. 그러니까 생각보다 0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예 그냥 깎은 게 아니라 거의 없앤 거의 계정을 없애다시피 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통적으로 특활비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그럼 특수활동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특활비는 어디에 쓰는 돈인 겁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제 마약 수사나 네. 아니면 딥페이크 수사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제보자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영수증이 영수증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신원 같은 게 파악될 수 있고 동선이 파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까지 뭐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특활비를 써왔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 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매년 97억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82억 원을 얘기했는데 0원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예산을 이용한 어떤 탄핵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숫자로 나타나는 어떤 국정 철학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쭉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보면 우리가 동해 심해가스 관련해서 시추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500억 정도를 좀 했는데 98% 했습니다. 근데 시추 가능성에 대해서 20%의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업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대형 유전의 어떤 발견했을 때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16%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비즈니스와 과학을 근거로 해서 했던 것마저도 어떤 정부 정책을 발목 잡는 이런 행태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이거는 앞으로 먹거리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을 남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마약 수사 이런 데에서 쓰는 돈인데 이거를 깎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다른 데서 뭐 이 예산 뭐 탄핵이라는 얘기도 쓰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예산 삭감해서 민생, 외교 이런 데 문제 생기면 이거 다 야당, 민주당 책임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포 마케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국민들께 굉장히 오도하고 있어요. 677조라는 막대한 예산 중에 네. 673조 원을 통과시키고 불과 4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조 4천억이 예비비 감액인데 정부가 올해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책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평상시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규모를 보면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실이 예비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청와대를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수백억 예비비 갖다 쓰고 대통령 해외 순방한다고 또 수백억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대통령실이 공포의 마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뭐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민주당 책임이다. 이것이 그럼 민주당은 이 여의도 그 대통령실과 정부에 여의도 출장소여야 됩니까? 정부가 세워온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만 시켜주는 도장만 찍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이 예산의 심사권과 확정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시하고 폄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건 제가 딱 하나 비판 드리면 무책임, 무성의, 무능력, 무대책의 그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책임하다. 왜? 수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무성의하다. 좀 전에 저희가 사진 봤지 않습니까?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트럼프 찾아서 집까지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과연 민주당을 얼마나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무능력하다. 그러면 예산안을 처음부터 잘 짜가지고 오시든가. 그리고 무대책해요. 지금 이렇게 단독 처리하라고 다 퇴장해버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당한테 뭘 기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책임, 무성의, 무능력, 무대책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흥 대변인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각 상임위에서 서로 여야 합의돼서 증액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했어요.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액 예산이라는 처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감액 예산은 처음이거든요. 탄핵도 그렇게 많이 하고 특검도 남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행태의 또 다른 형태의 탄핵, 감액 예산이란 걸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정부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해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제2기 불확실한 가운데 어떤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대처해야 될 것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해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네. 본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마지막 한마디 더 한다면 네. 특활비를 그럼 다음에 정권을 잡으시면 안 쓸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 뭐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뭐 예비비도 지금 굉장히 많다. 예비비로 깎인 부분이 훨씬 많은데 유독 예비비를 많이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깎은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공포 마케팅을 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비비가 많은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 2기도 굉장히 지금 불확실해서 돈이 얼마나 쓰일지 모르는 거고 기후변화도 지금 상당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예비비가 나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 이번에 눈 많이 왔죠. 눈 많이 온 재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해버린 그 예산에는 1조 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데 쓰려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그리고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추경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집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오로지 여기 계시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마음만 생각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 지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의왕, 안양 이런 지역을 지금 가서 재해 예비비 1조 원도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삭감을 했다. 나중에 추경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추경으로 빨리빨리 적시 지급이 돈이 되겠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저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면 안 된다. 제가 오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1년에 1조 5천억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재해 관련된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올해는 9천억을 더해서 2조 4천억을 편성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예비비로 만약에 이 재해 예산이 감당이 안 될 때, 재해 복구가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보면 국고채무 부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외상을 쓰는 건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네.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 1조 5천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고 마치 재해 복구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김기영 대변인께서 특활비 말씀 주셨어요. 네. 특활비 왜 우리가 지금 집권하면 안 쓸 거냐? 쓸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네. 특활비를 그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증빙하고 설명하라.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그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그냥 그대로 예산 집행된 책정된 대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 비서실이나 특히 검찰 이런 데에서는 이 특활비에 대해서 쌈짓돈처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라. 그럼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태에서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이거를 어떠한 증빙도 없이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깎은 거 아니냐. 제대로 이 증빙을 한 경호실, 이 경호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거는 남겨뒀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이 그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보실까요? 네. 용산 특활비 없애 마약 수사 못해 야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은 안 된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요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거 특활비가 없으면 또 마약 수사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지금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잠깐 쟁점을 좀 보고 가보죠. 지금 관련해서 특활비 등등등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제대로 범죄 수사 하겠느냐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아니 이거 특활비로 다른 데 쓰잖아, 회식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재난 이런 거 바로바로 돈 써야 되는데 이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1조 5천억 원 있잖아. 4조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관련해서 아까 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등이 있었죠. 그런 거 이거 미래 예산인데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야당은 아니 이거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인데 이거 정책 실패로 봐야 되는 겁니다라는 게 야당의 또 입장이에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아까 이런 취지였거든요. 증빙을 한 데는 줬다. 근데 증빙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신 거거든요. 이거 지금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특활비의 어떤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달라고 얘기했고요. 네. 당시에 어떤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지금 현재 의원도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그렇게 결이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활비를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아예 제로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법원은 200억 정도 늘려줬어요. 법원은 왜냐하면 판결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또 하나 공수처도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공수처도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에 비해서 입맛에 맞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쓰는 특활비가 있습니다. 네. 194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럼 이거 삭감하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준점이 명확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 이재명을 위한 특활비 삭감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괜찮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그리고 아예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영원을 만들어 버렸다. 영원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종 대변인님. 과거의 관행이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법원의 그 예산은 200억을 늘렸다. 원래 그 작년에 책정됐던 예산을 지금 늘린 것도 아니죠. 사실 저희가 원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늘린 게 아닙니다. 늘리려고 했었던 건 있죠. 그거 왜 그랬느냐? 그 원래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200억 원을 잘라왔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냐? 일반 서민들이 좀 변호인들을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국선 변호인들에 대해서 그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인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살린 거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이 특활비 지키겠다고 예산안에 대한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정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따로 법원 예산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감액밖에 못 하는데 있었던 거 그냥 둔 것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랍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당이 혹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에 강행 처리하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를 좀 들어라라고 좀 수용을 겁박할 요구라면 그런 꼼수 접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이거 막 뭐 무리하게 뭐 영원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우리 수정안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거 아니야라는 게 추 원내대표의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지금 급한 건 정부다. 네. 지금 국정의 운영 책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 모든 걸 야당 탓을 하려고 하세요. 제일 손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력을 탓해야지 그 야당을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지켜보고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급한 건 정부인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 탓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말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1조 원 감액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24시간 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가적으로 24시간 안에 우리가 더 뺄 데 있으면 더 뺄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야, 더 큰 폭 감액 가능, 막가파식 행패, 신경전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딱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행패 아니야? 라는 취지의 이 국민의힘의 얘기 그리고 민주당에서 더 깎을 수도 있는데?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24시간이라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했죠. 약간 뭔가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독점이에요. 독점은 할 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도 어제 보니까 감액 예산 저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했는데 감액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낸 거예요. 아니 정액도 해줘야 되지. 정액은 동의하면 한다니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사실 고향인 안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뭐가 있느냐? 경북 도청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이철우 지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예산안 감액안으로 통과했다며 우리 내년에 경주에서 에이펙 있는데 이거 지원 예산 이거 해야 되는데 했더니 수정안 내면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수정안을 했다. 이 수정안을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수정안을 넣으면 된다. 쓸데없는 특활비 넣으니까 우리가 깎은 거지라는 거예요. 협상이 가능하다 수정안으로라는 건데 수정안에서 다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네. 그러고 나서 너가 사과하면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적반하장격인데 네. 사실 이제 이철우 지사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굉장히 공손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아주.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침이 없으신 분인데 그 네.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도 에이펙이 경주에서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거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있을 때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천천히 웃으면서 네.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을 해놓고서 증액을 하기 위한 건데 그 증액이 국민을 위한 증액이냐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표 예산, 네. 지역화폐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조 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이제 정부에서 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세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대화 속에서 그런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보면은 소비 진작의 효과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걸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뒤통수 세게 때리고 사과하면 내가 뭐 받아줄게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수정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한 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럼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라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처리해놔놓고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정예급관에서 필요하면 수정안 내면은 협상하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의 행태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런 꼼수, 겁박에 우리 정부 여당이 휘둘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꼼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원칙대로 이 얘기인즉슨 사과하기 전에 우리 수정안 안 낼 거예요 라는 취지로 지금 들리는 거죠.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추경하자더니 민생 예산 삭감이란요.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하자는 겁니까? 김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렇게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대표의 말로만 정치 전 처음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최혜병 제3자 특검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 했고요. 김여사 의혹 해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로만 한 것 같습니다. 또 여의정 협의체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께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자취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정치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원칙을 강조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이 예산안의 심사권과 확정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원칙대로 우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마디 좀 하자면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이걸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박찬대 원내대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야 의정 이 의료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전공의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3,600억 정도 됐는데 1,000억 가까이 민주당이 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관련했을 때 정치적 계산을 치우고 참여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그게 무늬만 제3 추천을 하고서 그걸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삭감이 이뤄진 대상을 보면 본인을 수사했던 것에 대한 어떤 심기를 건드린 죄가 아닐까. 그리고 또 먹사니즘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힘의 논리로 하면 막간이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무슨 기사를 썼느냐 같이 볼까요? 여야 예산 치킨 게임에 민생이 볼모로 잡혔다라는 겁니다. 애꿎은 민생은 무슨 죄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정을 할지도 오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6개월) 내 승부 내자. 무슨 승부를 내자는 건지 일단 보겠습니다. 야, 정권 규탄 집회에서 6개월 내에 승부를 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시민단체랑 같이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성탄절은
주술 정권 뒤치를 노래하고 송년 후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 굉장히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 심판하라, 이거 이재명은 무죄다랑 같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수민 의원님, 같은 네. 말입니까? 이 논리적으로 같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검도 하고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도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유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무죄인 것 같고 김건희 영부인 특검도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분은 좀 소수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는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국민의 행동의 날을 하면서 스스로 주장을 하기를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좀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근데 집회 인파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에 비해서는 크게 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사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집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하. 대중들이 조금 더 크게 참여하는데 주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파란색 옷 같은 거 입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 재판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 색깔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다. 그 집회 어떤 그 개방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 이건 분명히 국민 다수가 지지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것이 곧 이재명 대표 무죄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세워버리면 또 이제 이 확장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얘기와 김 여사 특검 얘기를 같이 하면 그래서 이 집회가 확장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5 곱하기 5, 25, 이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6개월 안에 무언 승부를 내자는 걸까요? 6개월이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았잖아요. 네. 또 물론 뭐 유진교사에 대해서는 뭐 무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두 개가 이제 항소심 가면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아하. 또 대법원 가면 또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안에 이걸 승부수를 내서 승부수를 내자는 건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런 취지 때문에 6개월 안에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피선거권 10년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 저 말은 6개월 내에 승부를 내자는 말은 네.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장이야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저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심판, 김건희 특검, 거의 이재명 무죄 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또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무죄를 살짝 끼워 넣게 한 거죠. 근데 끼워 넣게 하면 앞부분이 더 색이 바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대법원 판결을 나기 전에 네.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왜 6개월이냐. 지금 위증교사랑 선거법 1심이 나왔는데 이게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고 2심, 3심으로 각각 3개월씩 이 소요가 된다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633 안에 끝내라라고 이제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633 3개월 총 6개월 안에 마지막 법원 판단이 나올 테니까 그 전에 뭔가 지금 뭐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방정식을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뭐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6개월 내 승부 내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판 일정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혹시 이제 대선을 먼저 해가지고 형 확정 전에 대선을 치러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이재명 대표 반대층에서 걱정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지금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양측이 좀 잘못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게 네. 그렇게 된다고 한들 재판 자체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관련 해석에서도 논쟁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되면 형사 피고인의 재판이 멈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설령 헌법 해석이 대통령이 된 기간에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를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 사면이라고 해서 특정 범죄 사범들을 다 사면을 하는데, 일반 사면의 경우는 그 피고인의 공소 취소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일반 사면 카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민적 규탄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나 반대층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은 네. 어차피 언제가 됐든 간에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거 일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서 엄청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사법체계 틀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유죄 판결은 났는데 네. 형량은 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영미법하고 한국법하고 특히 형사체계는 틀려요. 우리는 대륙법 계통이고. 네. 그러면 지금 형법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까지 다 이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이걸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아유 뭐 유죄고 기소했는데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체계가 제일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대통령이 돼도 원래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네. 적어도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셀프 사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셀프 사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셀프 사면 전에 법을 바꿔서 그냥 뭐 확정 전에 사면할 수 있는, 지금 워낙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6개월 승부 거서 대통령 만든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지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6개월이란 기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김민석 최고위원의 굉장히 수위 높은 센 발언을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그러니까 뒷좌석 쪽이었었어요. 뒤쪽에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 손팻말을 들면서 앉아 있었다. 연단에도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주말마다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제는 뒤쪽에 시민을 대열해 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단에서 발언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연단에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 지도부랑 앞줄에 앉았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그 전주엔 또 어땠느냐? 그 전주엔 연단에 올라서 발언도 했었다는 거죠. 마이크도 잡았었다. 그러니까 뭔가 연단에서도 마이크도 잡다가 앞줄에만 앉다가 이젠 아예 뒷줄에 가서 앉다가 김수민 의원님. 그러면 이번 주엔 안 오는 거 아니야?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 네. 그러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 진짜 안 올 수도,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 네.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억을 해보시면 잘 아실 텐데, 그때하고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좀 야권이 다원화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하면 그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조금 유력하긴 했지만 네. 여러 야권 주자들이 있었고, 사실 촛불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걸로 싸운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논외였거든요. 네. 그리고 시위 집회 초기에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기 전에는 대권 주자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게 정치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더 폭이 넓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옷 입고 오지 말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너무 두드러져 버리면 결국에 이재명 지지 시위로 해석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제 과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점점 더 참여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런다고 해서 좀 다르게 인식할 것이냐. 네, 이미 인식이 돼버린 것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욱 전략적인 판단들이 또 요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서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해버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 집회 참여 수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전략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으로 지금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씩 몸을 뒤로 빼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뭐 집회에 뭐 안 올 수도 있을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꾸 뒤로 빠지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점점 더 앞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 집회의 성격을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점도 같이 좀 짚어주셨네요.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뭐 크다? 낫다? 뭘까요? 같이 볼까요? 누구냐?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 대표는 말이죠. 정치 이념의 면에서는 상대편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자는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인간적인 신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설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신평 변호사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보다 더 나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신평 변호사는 사실 윤 대통령 멘토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 멘토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뭔가 얘기했을 때, 네. 분당 얘기했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신평은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신평 변호사가 5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보수층에서 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단지 뭐 멘토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이제 언론에서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결론은 이런 얘기죠. 차라리 다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한동훈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 사실 이제 신평 변호사는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멘토였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 지지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친윤계의 어떤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한동훈 대표가 뭐 되는 것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보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분의 어떤 저런 글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힘을 실어주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런 먼 얘기를 한번 파격적인 얘기를 하면 네. 집중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아마 곧 뭐 지금 아마 70인가 그러실 거예요. 이제 70은 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보수를 위해서, 네. 보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좀 살이 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신평 변호사는 멘토가 아니라고 뭐 진찌게 대통령실에도 얘기하지 않았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꾸 신평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친윤계의 입장을
이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은 딱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보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신지호 부총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죽이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보다 보수 쪽에 더 많아요, 요즘은. 근데 뭐 차라리 다음 대선 때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는 거는 뭐가 달라요? 분명한 네. 멘트가 필요해. 이거 안 하고 가잖아요. 예. 용산이 사실상 그런 문제의 발언을 뭐 그런 거 문제 삼어. 사실상 옹호하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이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친윤계의 입장을 그동안 심평 변호사가 대변을 해왔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 용산 그리고 친윤의 입장인 것이냐라는 취지의 사실 얘기인 거거든요.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심평 변호사의 이런 언급이 뭐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똑같은 것인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그냥 물론 이제 친윤계 그 지지층의 정서 이런 것들은 대변을 해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뜻하고 똑같은 거냐? 이거를 좀 역공하는 거는 섣부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텐데라고 조금 딴전을 피워주는 게 오히려 친한계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지금 내전이 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게 심평 변호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혹은 뒤에서 뭐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사실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친윤계 지지층이라든지 인사들이 이렇게 견제를 할 거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나쁘잖아요. 그럼 이걸 좀 역이용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확장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근데 네.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갈등이 심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도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무당층, 중도층 2030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싸우는 거다. 별 차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다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대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대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스스로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친한계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썩 높지 않은데 이 보수층의 지지를 갖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심평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용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요라고 딱 하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심평 변호사가 어제 이게 사실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과 한동훈 비교는 시골의 한사로서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관해 자유로운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난데없이 무슨 근거로 윤 대통령과 결부를 시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할 땐 윤 대통령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면 윤 대통령을 폄훼하면 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감탄고토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신지호의 감탄고토라고 하면서 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직전에 또 신지호 부총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심평 변호사가 자기가 대통령 멘토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중자애 하셔라 라고 얘기를 더 이상 대통령 발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심평 변호사는 이른바 어떤 뭐 신지호 부총장을 비롯한 친한계에 대해서 감탄고토의 입장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그 친한계가 윤 대통령을 이용해서 뭘 한 게 있나요? 뭘 이용해서 뭘 얻었죠? 총선에서 패배한 거 말고는 얻은 게 없어요. 그다음에 폄훼를 한다는데 지금 폄훼가 윤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뭐 사생활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 수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의 특검.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10%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대통령이 잘 갈 수 있도록
국정의 동료를 받으려고 하면 민심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심을 얻으면 정당한 비판하는 것도 이걸 폄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게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시골의 한사라고 얘기했는데 네. 시골의 한사면 한사로 있어야죠. 왜 자꾸 중앙정치에도 말을 자꾸 뭐 글을 쓰면서 왜 보수를 분열시키고 어느 한쪽을 폄훼하는 오히려 본인이 폄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네. 한사면 시골의 한사면 한사답게 자중자애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심평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이 달라요. 뭐 명확하게는 낫다라게 표현은 둘이 이재명, 한동훈은 좀 다르죠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친한계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달라요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11개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 사범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전과 이 11개 혐의를 갖고 있는 전과 사범이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잠시 뒤에 12개로 수정을 합니다. 왜? 송영훈 대변인이 변호사죠. 송영훈 대변인이 이제 11개가 아니고 12개입니다. 웃음표 올렸어요. 했더니 고맙습니다. 세기가 헷갈리네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원참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시 11개를 12개로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같을 수가 없죠. 어디다 대고 비교합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 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다른 당의 대표인 거고 뭐 정적지간인데 당연히 뭐 다르게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참 이 와중에도 돋보이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주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도 안에서의 내분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가 역대 최소급으로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당의 어떤 단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게 아니라 더욱더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만 자꾸 비춰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한동훈 대표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성찰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지적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나와도 본전이고 유죄가 나오면 좋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빈말로라도 몇 가지 혐의만 찍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기를 우리도 바란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몰래 좋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죄가 나오면 타격이고 유죄가 나와도 본전으로 스스로 몰고 간 측면, 재판 생중계를 계속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줘도 못 가지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유죄라도 타격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반사 이득을 못 누리고 있는 거는 스스로 자초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즐기기만 했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 이런 그렇게 뭐 본질적이지도 않은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깎아먹은 측면들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이 보수는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서로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체 이 당내 전략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더 크게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주변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좀 거슬리는 얘기들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김건희 특검 수용 공포탄은 아니다. 모호한 전략 펴는 친한계. 김 여사 특검과 당 게시판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같이 좀 연계가 돼서 가는 거 아니긴 살짝 좀 한 대표 뉘앙스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대표 주말 동안에도 주말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이 끌어내리려는 윤산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 바뀌어야 된다.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이번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탈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엄중한 사안을 그런 뭐 카드로 이용한다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꿈에서라도 생각했다고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주말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또 이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본 상황이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꿈에서라도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사이다처럼 쭉쭉 얘기를 하던 스타일에서 말을 아끼는 건 좀 달라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공포탄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친한계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봐요. 전략적 모호성. 일단 12월 10일이 있고 네.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일부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호재 중에 호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게시판 논란으로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3주 동안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마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고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네. 이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 친윤이랄지 대통령실이 배후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행태를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적 모호로 갈 것인지 아니면 12월 10일 전에 적어도 2, 3일 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면 대응해서 이건 털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알아서 투표하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다. 아마도 12월 10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입장이 나오긴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